오늘 마지막 강의는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님께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대한민국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잖아요. 이게 역사라는 것이 갈수록 조금 더 발전해 가야 되는데 한국은 퇴보하니까 그게 큰 문제인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자기네 나라 역사를 비하할 때는 그 나라 역사가 경제적으로나 뭘로 보나 잘못 나갈 때 그럴 때 자기네 역사를 비하하는데 우리 역사는 해방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역사 아닙니까? 그 최근에 노벨 문학상도 탔지만 그 노벨 문학상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기반이 있으니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서 저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정치적 민주화 달성하고 경제적 근대화 달성하고 문화적으로 세계 최인류에 다다르고 저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고 싶다라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인데 오직 이 나라의 친일저 쓰레기들 뉴라이트라고 하는 저 반일 종족주의 저 종자들이 다시 나왔는데 이 나라가 심각한 게 그 종자들이 정권을 다 잡고 있잖아요.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나치 지배 4, 5년 받았잖아요. 비슈 괴뢰 정부 너무 잘했어. 나치 훌륭했지.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의 정권을 잡았다라고 치면 엘리제궁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들을 다 장악했다고 치면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프랑스를 뭐라고 보겠어요. 자주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죠.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가 정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딴 분야에서 제가 지난 겨울에 이집트를 잠깐 갔다 왔는데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이집트 유적지에서 그 여중생들 한 열댓 명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치더니 같이 사진 찍자고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 위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이 뉴라이트라는 것들은 이 한국 경제발전의 공이 뭐냐 일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나카무라라는 위인이 만든 종진국 자본주의론이라는 건데 한국 경제발전의 공로는 일본 제국주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여러분들 여기 다 계신 분들 어릴 때 여러분 다 고생 많이 하셨죠?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시골 온양에서 초등학교를 마쳤는데 저희 때 졸업생 중에 반밖에 중학교를 못 갔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아마 저보다 더 윗분들은 더 하실 겁니다. 일제 때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일제 이후에 제가 초등학교 할 때만 해도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그럼 더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이 뉴라이트에 지금 반일 종족주의로 쓴 이영훈이하고 5명이 같이 썼는데 그 한 명이 지금 김낙년이라고 한국학 중앙연구원 원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영훈이 지금 기세 등등하잖아요. 그리고 유석춘이라는 사람도 기세 등등한데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20여 년 전에 그때 TV에 나와서 위안부 할머니 지금 같은 발언을 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영훈이 그 당시에 광주에 있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모여 사시는 집 있어요. 나눔의 집이라고. 거기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큰절하고 사죄하고 50분 동안 꼬박없이 서가지고 할머니들의 질타를 들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 팔아먹는, 역사 팔아먹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조금만 불리해지면 바로 머리 숙여요. 지금 기세 등등해졌죠? 그 부분을 뭐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공동의 책임도 요만큼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주 큰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고 봐요. 그 촛불로 당선되놓고 나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했는데 뭐 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면 여건하고 비슷해요. 장면이 어땠습니까? 5.16 쿠데타 일어나니까. 5.16 때 박정희 장군이 한강다리 넘은 해병대는 중병력, 그 중무장이 아니에요. 참참령건을 이고 넘었을 때 장면이 친일파 출신이 아니면은 그거 진압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멀지도 않은 저 깔멜 수녀원, 저 서울 북쪽에 있는 수녀원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결과 지금 똑같은 현상들이 바로 뿔로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역사의 책임은 한쪽에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역사학자들의 책임이 크죠. 이 이영훈이 예를 들어서 논리가 위안부 할머니 중에 문옥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버마 전선에 끌려가서 그 위안부란 용어도 너무 부드러운 용어예요. 저희 연구소에 가끔 용어에 아주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오는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 말이 더 맞죠, 위안부보다는. 그런데 이 문옥주 할머니가 다 증언을 했어요. 어떻게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고. 이영호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신문에 안 났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제 때 신문에 그런 거 보도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대한민국 써 있잖아요. 대한민국 원년. 1919년 세운 해를 갖다가 원년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일제 때 일본 국민이었다. 친일 매국노들은 일본 국민이었죠. 그걸 왜 일반화시키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일 매국노들은 일본 국민이었다.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그 대한민국 그 당시 살던 국민들이 누가 일본 국민이고 싶어 했냐 하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원년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회의하고 사진 찍을 때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써 붙였죠. 그 다음에 이봉창 윤복일 의사 선서문할 때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가 뭡니까? 대한민국 13년 12월 13일 이봉창 의사, 윤복일 의사,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이분들이 일본 국민들이에요? 일본이라고 주장하려면 일본 가서 정치해야지 왜 여기서 정치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온 국민들 가슴에 상처 주고 독립운동하다 목숨 바친 분들 모욕하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간 것이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금의 우리를 만든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정치학자를 만났더니 정치학과 교수죠. 한국 정치학과에서는 근대 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정당사 중에 우리나라 정당사 같이 치열한 이론을 가지고 당파를 가지고 싸운 데가 없는데 이건 안 가르치냐?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공화제는 해방과 동시에 미국에서 줬다. 다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역사가 해방 이후에 또다시 미군정과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독립운동사를 다 부정한 결과 나온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주범이 저는 역사학 하잖아요. 저는 역사학자들이라고 봐요. 이병도란 사람 에피소드가 있어요. 서울대 국사학과에서는 절대 근현대사 못하게 했어요. 근데 누가 하나 논문을 갖고 왔는데 뭐 무장투쟁사도 아니고 그냥 독립운동 약간 비슷한 거 했더니 제목 보고 창밖으로 확 집어 던졌다는 거죠. 제가 사학과 들어갔더니 하는 말이 사학과에서는 근현대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근현대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시대가 가깝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말 그럴듯한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역사학과에서 근현대사 다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전 세계 역사학과에서 근현대를 가장 중시하고 오직 이 나라 남한에서만 근현대사를 못하게 했죠. 그러다가 80년대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주의 세력이 상당히 늘어나게 만든 근본 인물이 전두환이에요.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잖아요. 천안문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인민들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비로소 이 체제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이후에 도대체 이 체제가 뭐냐를 고민하면서 그때 사회주의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는 거예요. 전두환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여파로 역사학과 대학원에서 비로소 근현대사를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거만 하고, 그러니까 칸막이를 쳐놔가지고 사학과는 4분야만 하라. 엊그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역사학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독립운동가들 역사관을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역사관, 상식적인 역사관을 좀 만들고 싶다. 그거 하나 하는데 사방에서 죽이려고 치고 난리 치죠. 그러면서 저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학자들이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전공은 근현대사인데 왜 딴 것도 하냐 이거예요. 그 보면 이게 약간 도라이란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역사학자가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다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전공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 전공 아닌 부분 역사학자가 하면은 아주 금기사항이에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 그걸로 일제 식민사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 근현대, 그거 니네 조금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조선사, 고려사, 고대사 건드리지 마. 고대사, 완전 식민사관이죠. 고려사, 고려강역, 여러분들도 전부 다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고려 북방강역이 함흥까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고려란 나라는 한반도의 3분의 2밖에 차지하지 못한 초라한 나라죠. 요번에 9종 검정교과서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고려 그런 나라 아니에요. 신라, 통일신라 강역 그려놓은 거 보면 대동강까지로 그려놨죠. 그러면 진흥왕이,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어디에 있어? 북쪽에는 함경도까지 있죠. 그 신라는 통일했는데 통일한 영토가 진흥왕 때보다 적어졌어요. 그게 통일이에요. 그러면 진성여왕이 최추원에게 쓰게 해가지고 최추원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가 남아 있어요. 지금 그 국서에 보면은 진성왕이 신라의 영토는 고죽국까지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죽국이 어디냐면 지금의 중국 학자들이 고죽국의 수도를 어디로 보냐면 지금의 하북성 노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신라의 영토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진성여왕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발해가 들어오면서 조금 촉소됐지만 고려 북방강역, 조선 북방강역은 지금의 심양에서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예요. 사료에 다 나와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태종, 세종이 명나라에 사신 보내가지고 우리 조선국경은 심양 남쪽 천령에서부터 공엄진까지가 국경이다 라고 해서 명나라하고 국서를 주고받은 기록이 태종실록, 그 세종실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니지. 이거는 일본인 이케우치 히로시, 슈다 소키치, 이마니시류 이런 악질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가두었는데 이병도가 뭐라고 하냐면 슈다 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아주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학문이 실증적이었다. 이따위로 말하고 또 하나 이 나라 역사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짝퉁 진보들도 다가 한 통 속이에요. 근현대만 조금 진보적으로 보는 척하고 조선시대 가면 이완용이 당시인 노론 관점으로 보고 그 앞부분 가면 전부 다 일본인 관점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총독부 역사관이 총체적으로 지금
교과서에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인 이만희 류에 대해서 이 신석호,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신석호는 이만희 류는 일본인이지만 아주 이 존경할 만한 학자고, 학자리 믿을 만하다.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습니다. 이분들이 다 연구한 첫 시작이 고대사부터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족보 쓸 때 뭐부터 씁니까? 시조부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시조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역사 이래로 단군을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일본인들 들어오기 전까지는. 심지어 제가 자료 찾다 놀란 게 명나라 시조 주원장이 조선 사신 권근에게 단군께서 건국하신 이래로 몇 번이나 경장하였나. 제가 명나라 시조 주원장이 권근에게 준 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단군께서 건국하신 이후에 몇 번이나 경장하였나. 경장이란 말은 대변혁이나 왕조교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이 건국하신 지 몇 번이나 왕조가 들어섰는가 라는 이야기를 주원장이 했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이 시조를, 민족의 시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통치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해가지고 단군은 부인하기 시작하죠. 안 먹혔어요, 그때. 안 먹힌 걸 어떻게 하냐면, 최태영이라는 서울법대 학장하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병도를 회개시켰다는 분이죠. 그래서 이병도가 1987년에 조선일보에 그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 신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한 면에 걸쳐서 썼는데요. 이 서울법대 최태영 학장이 아주 남자로서는 드물게 105세까지 장수한 분인데요. 이분이 100살 때가 서기 2000년이에요. 100세 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땅에서 단군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1900년생이 100세 때 인터뷰에서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하면 몇 살 때예요? 어느 때예요? 일제 때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내 친구지만 이병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단군 부인하니까 단군은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인들이 단군 부인할 때는 안 먹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를 숙청하고 죽이고 그리고 다시 정권 잡고 나서 이들이 단군은 가짜다 이야기하니까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대 교수, 국사편찬위원장, 고대 교수, 외영은 한국인인 교수들이 단군 가짜야 그러니까 단군 가짜인가? 이래서 급기야는 한국교원대 송호정이라는 사람 개천절을 앞두고 올해부터 이제 개천절을 광복회에서는 건국규원절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광복회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임시의정원에서 1920년에 주창한 거예요. 3월 1일하고 10월 3일을 국경절로 하는데 이 국경절을 건국규원절로 하자. 10월 3일을. 왜? 3.1 독립선언서 보면 이 첫날 유동선장님이 강연하실 때 3.1 독립선언서에 조선건국 4525년 3월 1일 딱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단군을 갖다가 지금 다 부인하잖아요. 왜냐? 내부에 우리 뇌수를 지배하고 있는 가스라이팅한 세력들이 역사학자들, 대한민국 역사학자 중에 자기가 식민사학자라고 말하는 사람 빵명이에요. 총론에서는 항상 식민사학 비판한다고 하죠. 이기백이라는 사람 한국사실론 그 책 보면 식민사관 비판한다 그래요.
본문 보면 다 식민사관이죠. 그거를 극복하는 길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형은 상당히 컸어요.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오직 역사, 정치 이 두 분야만 아주 찌질이들이 모여가지고 일제 때 태어났으면 헌병 앞잡이 할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정권 핵심부에 잔뜩 들어가 있고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조선사 편수에 가가지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 가가지고 수의라도 시켜주세요 할 인간들이 주요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부심 못 갖잖아요.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한 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저렇게 발전했나.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삼성그룹 해외 지사장들 상대 강연했어요. 강연 끝나고 나니까 담당자가 믿을 수 없는 점수가 나왔다고. 그런데도 다 평가를 해요.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하고 한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원래 DNA가 있는 겁니다. 해가면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줬어요. 하나가 단유세문경, 청동 거울 있잖아요. 21cm인데 지름이 21cm 지름에 원이 13,000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청동이자 청동에 새기는 거잖아요. 지금 기술로도 못 만들어요. 이러한 선조들의 DNA가 해방 이후에 맞은 거죠. 아까 허장관님이 해양성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해양으로 뻗어나가면서 대륙은 남북 분단 때문에 못 나갔지만 해양으로 해서 유럽 대륙까지 갔고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한 거고 다들 저희 형님들도 다 중동에 대학교 때 가가지고 다 노동 몇 년씩 했어요. 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했지. 뭐 일본인들이 일제 때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발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몸으로 다 느껴보셨잖아요. 한국 경제 발전이 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유교의 장점이 딱 하나 있는 게 제가 보면 두 개 있다고 봐야죠. 하나는 근면성이고 또 하나는 교육열이에요. 교육열. 자기는 못 먹으면서도 교육시키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 경제가 발전했지 뭐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한 덕분에 우리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용산에 가득 들어차 있고 국가 역사 관련 기구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인 게 지금 창피한 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이렇게 보면은 이 대원군이 처음에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성리학 사회를 고착화 하겠다 하면서 반대했고 그 다음에 고종을 보면 재밌는 사람이에요. 나 요즘에 고종의 부인 민씨를 보면 요즘에 누가 생각납니다. 저절로. 근데 메이지하고 고종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고종이 요즘도 고종이 훌륭하다. 훌륭한 군주였다. 모든 사람 평가할 때 훌륭한 좋은 점만 보고 평가하면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동갑이고 왕위에 오른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왜 하나는 먹혔고 하나는 먹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평가하는 게 역사입니다. 고종이 개화정책 취한 거는 전 잘했다고 봐요. 그럼 괴화정책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화파하고 정치를 해야죠? 그런데 괴화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급진괴화파, 김옥준으로 대표되죠. 갑진정변 때 다 죽이고 망명했죠? 그 다음에 온건괴화파가 있어요. 김홍집 중심에. 여러분 우리 교과서 학교 다닐 때 아관파천 배웠죠? 러시아 공사관, 아관, 말이 좋아서 아관 파천이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나라 임금이 자기 나라 공사관 도망가는 게 자기 나라 외국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게 그 말이 되냐고요. 도망가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지금 갑오개혁하는 김옥균이 어윤중이 저거 다 역적이니까 경무관, 지금으로 치면 검찰, 경찰, 수뇌부 불러다가 저 갑오개혁하는 저것들 다 온건개혁파들이죠. 저 다 역적이니까 저것들 다 죽여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매천황연이라고 나라 망하니까 절명시, 목숨을 끊으며라는 절명시를 쓴 매천황연이 고종이 왜 도망갔냐, 아간파천으로 왜 도망갔냐, 이게 나오죠. 제일 아래. 헌정에 속박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고종이 살 수 있는, 자기가 왕도 하면서 나라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최대 공약수가 뭐겠어요? 일본이 메이지연법을 만들어가지고 반포한 것처럼 고종 자신도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상의 존재로 기능을 했으면은, 그리고 개화파들 대폭 끌어들여다가 정치를 했으면은 안 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종은 내가 황제인데 뭐 헌법은 무슨 헌법이야. 근데 자기가 6개의 조항을 만들어요. 그런데 역사에 반전이 있는 게 그 6개 대한국 국제라는 건데, 대한국 국제는 고종이 직접 만드는데 요체 뭐냐면 내가 다 안다예요. 모든 권한은 내가 다 있다.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권한은 내가 다 있다. 아주 시대착오적인데 그게 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외교권은 그 대한국 국제에 의하면 모든 외교 교섭권은 황제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을단의약, 한일합병조약 이거 다 무효예요. 다 불법이에요. 대한국 국제에 의하면 고종이 도장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결국은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다 죽이고, 나중에 남아있는 인물은 친일파들만 남아있었던 거죠. 이완용은 원래 친일파가 아니에요. 원래는 친미파를 갖다 저 미국 대사관이 저 정동에 있다 그래서 정동파라 그랬어요. 친미파였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가 세지니까 친러파였다가 일본이 세지니까 친일파가 된 거예요. 노선 없어요.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은, 나라 팔아먹고 역사 팔아먹는 인간들은 노선이 없어요. 자기와 집안의 이익이 곧 노선인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완용밖에 없으니까, 친일파밖에 없으니까 나라 강제로 이제 빼앗겼죠. 그런데 이때 이 여러 우리가 고종 때를 보면 무지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요즘에 전란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선조가 나오잖아요. 선조 때가 또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나왔는데 이 무능한 선조와 고종이 아주 비슷한 인물이에요. 정여립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승만 사람 얼마나 죽였어요. 제가 이 녹화하니까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우리나라 5,000년 동안에 자국민을 제일 많이 죽인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일제 때 일본인이 죽인 사람보다 이승만이 죽인 숫자가 몇 배 많은지 아세요? 그것도 다 누구 죽였어요? 백범 김구를 죽인 안두희, 백범 죽인 안두희와 저희 아버님이 그 같은 평북 용천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번 용천 청년회 모임 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두희가 소위 계급장 달고 가방을 들고 왔는데 경무대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하더니 그 가방에 돈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두희가 쐈을 때 저희 아버님은 누가 했다라고, 저건 배우가 누구다 정확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안두희가 어떻게 됐어요? 안두희가 쏜 곳이 여기잖아요. 적십자병원 옆에 경교장.
딱 그 기록자가 찾아보니까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헌병 중대장이 가장 먼저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우연히 치료받으러 왔다가 총소리 듣고 왔다 해갖고 안도에 싣고 헌병대로 가죠. 거기부터 영웅대접 받는 거예요. 안도의 재판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 아니에요. 이 재판 받을 때 이 반공 구구들이 재판정 둘러싸가지고 애국자 안도의 석방하라고 난리 쳤어요. 그래서 무기징역 받았다가 곧 감형됐다가 6.25 때 석방해서 다시 군복 다시 복직했다가 안도희가 뭘로 퇴직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저 양구에서 군납을 하면서 양구의 사단장들 군단장들 오면 반드시 안도희 집에 가서 인사부터 하는 게 첫 코스였어요. 그 반면에 김창룡 방첩대장 이병도가 김창룡의 묘비를 썼는데 25,000명을 죽였다. 그 25,000명 중에 김창룡이한테 죽은 25,000명 중에 억울한 사람이 몇 프로겠어요? 제가 볼 때 90%는 억울해요. 이종 환자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김창룡이 숙군한다 그럴 때 광복군 출신들이 대거 숙군 대상에 몰려가지고 사형당했는데 이들은 총살당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 다 총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창룡이 그렇게 하도 많은 사람 죽이니까 허태영 대령이라는 사람이 아침 출근길에 쐈잖아요. 쏘자마자 이승만이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육군장이 국군장이 그 김창룡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 백범 김구 선생을 현역 육군 소위가 쏴 죽였는데 이건 사형 안 시키고 허태영 대령은 허태영 대령뿐만 아니라 운전수까지 다 사형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이 고종이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나왔어요. 정치하는 사람, 최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런 동력, 다 동력입니다. 이 동력을 어떻게 국가 발전의 방향, 사회 발전의 방향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이 동학을 보면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 종교가 아주 늦게 시작해요. 저는 그게 참 미스터리였어요. 우리나라가 세칭 우리 민족이 천선 민족으로서 영빨이 센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 종교는 이때 동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증산계열이 나오고 이 무렵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동학에서는 나중에 이 동학이 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급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학이 그 당시에 신분제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엄청 이제 파고 들었던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아주 명문장을 하나 들려면 이때 무장에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을.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1894년에 이런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창의문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종은 이때 동학이 일어나니까 일단 동학이 실패한 이유는 여기서 전주성을 점령했을 때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조정에서 회유하니까 전주에서 멈춰가지고 전주 화약을 맺고 여기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군이 전주에서 멈추니까 그 다음에 고종하고 민비가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이죠. 그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갑신정변으로 천진조약을 맺잖아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천진조약을 맺는데 천진조약의 제3조가 뭐냐면 앞으로 조선에 한 나라가 파병하면 다른 나라에게 통보한다 이거예요.
청나라 불러들이면은 일본군이 바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청나라 이홍장에게 외교전을 펴니다. 우린 청나라가 들어가도 우리는 안 들어갈 테니까 맘 놓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청나라 군사가 천진에서 출발하니까 출발했다 소식 듣자마자 일본군이 인천에 먼저 들어왔어요. 청나라 군사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일본 군사 끌어들인 것도 전부 다 고종 정권이에요. 지금 북한군, 이라크, 우크라이나에 가네 안 가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현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북한을 사지로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하고 다 끝났던 군사협정 다시 맺었잖아요. 저는 한국 보수 이쪽에서 뛰어난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금전받고 한 부분이 있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대단히 훌륭한 정책이었어요. 그 북방정책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가 북한과 맺었던 그런 조약들 폐기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실질적으로 사라졌는데 그게 노태우 정권의 큰 업적이에요. 북방정책이. 그런데 그 끊어졌던 거를 이 정권에서 다시 살려놨잖아요. 이래도 진영론으로 이걸 볼 거예요? 저희가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가 어려운 거는 진영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왔어요. 진영론에는 일부의 진실이 있지 전체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봉준 사형당하고 뭐 김계남 다 사형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일본군이 들어온 결과 나라가 망하게 이제 됐는데 나라 망하기 마지막에 일본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목은 남한 대토벌 작전인데 실제는 호남 대토벌, 전라도 대토벌 작전이에요. 전 우리나라 지역 감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양친이 다 평안도 출신이라 저희는 이북 출신들은 지역 감정 자체가 없어요. 평안도와 함경도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야 여기로 피난 와가지고 이북 출신 부모님한테 태어났는데 함경도 출신에게 무슨 지역 감정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해방 이후에 최초로 지역감정을 공개적으로 한 거는 이효상이, 그 박정희의 스승이라는 이효상이 그 김대중 그 나중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붙었던 그 선거 때 대구 수성천변에서 전라도에게 정권 줄 겁니까? 라고 한 게 최초의 공식적인 지역감정 발언이에요. 박정희 이 양반 원래 1963년 선거에 전라도 아니었으면 지는 거였어요. 전라도에서 몰표가 나와서 이겼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당선된 데가 어디입니까? 저 강원도 인제잖아요. 지역감정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보니까 이거 다 일본 작전 계획이에요. 일반 사항이 제일 토벌을 행해야 할 구역은 전라남북도. 이게 호남 대토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하면서 사령부가 있는 데를 보면은 남원, 광주, 영산포, 목포, 여기가 다 호남 대토벌, 남한 대토벌에 사령부가 있던 곳이에요. 일본인들이 제 지역감정을 조장했거나, 왜냐, 동학농민혁명 가장 강하게 일어난 곳이 호남이죠. 그 다음에 의병 가장 강하게 일어난 곳이 호남이죠. 반일의 고장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공부한 그런 결론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망할 때 풍경이 나라가 꼭 국력이 쇠하고 경제가 어지럽고 그럴 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 잘 나갈 때 망한 일도 많이 있어요. 전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 지극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아까 허 장관님이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한 말을 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망할 때 되니까 이 노론하고 일진회가 매국 경쟁을 해요. 그런데 이 이완용의 비서 유인직이 이완용을 대신해서 나라 팔아먹는 비밀협상을 했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유인직 뭐라고 배웠어요? 천각자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점령하고 나서 일본 가서 부부 동반으로 아주 사진을 찍었죠. 그런데 제가 이 식민사학 아닌 척하는 식민사학자들이 대다수 99%고 1%는 자기네가 식민사학인 거 알고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이 저를 갖다가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를 갖다가 집중 공격하는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을 갖다가 독도 그려오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그려온 사업을 갖다가 좌초시켰다는 그게 결정적이고요. 또 하나는 나라 팔아먹고 1910년 8월 29일 날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10월 7일 날 조선 총독부에서 76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에게 훈장을 주고 귀족에 자귀를 주고 막대한 돈을 줘요. 그 76명의 명단을 발표했더니 그때 공격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 후예들이 대한민국 다 잡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명단 구하는 게 어려웠냐?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당시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당파, 소속 당파, 노론. 이 인물, 이 송병준 있잖아요. 송병준도 자기를 받았는데 이 송병준에 대해서는 당파를 뭐라고 써놨냐면 자칭 노론. 그러니까 이완용이 마지막 당시 노론이죠. 지금 한국 역사학계에서 역사서를 쓰면은 지금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관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조선 노론학원, 또 하나는 일제 식민학원. 이럴 때 우리나라가 망할 듯 하면서도 안 망하는 이유가 이때 한국은 대한제국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끝난 거였어요. 왜냐하면 청일전쟁으로 청나라 내쫓았죠, 일본이. 러일전쟁으로 러시아 내쫓았죠. 그 다음에 영일동맹 맺었죠. 미국과는 어떻게 했어요? 카스트랄테프트 밀약을 맺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에 한국, 일본을 차지한다. 밀약 맺었어요. 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손에 3.1절에 광화문 나가봤더니 요즘도 성조기 들고 시위하잖아요. 외국인들을 보면 다 미쳤다 그래요. 남의 나라 국기를 왜 들고 시위를 해요?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합치될 때는 같이 가는 거죠.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배치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남남이 되는 거죠. 모든 나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상당한 판단의 기로에 있어요. 중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같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같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같이 군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국익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되살아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0%였어요. 그래서 이때 망국기 선배들이 두 길을 걷는 겁니다. 매천황현, 아까 말씀드렸죠? 매천황현은 목숨을 끊으며 절명시를 쓰고 이 난리 많은 세상 참 많은 사건이 있었네. 오늘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내 목숨을 끝내라고 하면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쓴 게 있어요. 내가 이 독약을 입에 댔다가 2번 뗐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목숨에 미련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위인전 처음부터 잘못 써요. 성산문 할 때는 하늘에서 낳았느냐 3번 물어보고 낳았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위인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클린턴이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대통령 되잖아요. 오바마도 흑인으로 태어나서 대통령 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저 하위도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통령 되잖아요. 한 사람 다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걷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태어나서부터 위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천황현이 나라 망하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벼슬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래서 매천황현이 죽기 전에 쓴 것 중에 나라가 양사, 선비를 기른 지 50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목숨 끊는 사람 한 명 없어서야 되겠느냐. 내가 책임지고 목숨 끊는다 하고 목숨 끊었죠. 왜 끊었나? 싸워서 이길 희망이 있었지만 싸웠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길 희망이 없으니까 목숨 끊는 겁니다. 그 와중에 망명의 길을 걸은 선비들이 있는 거예요. 유해영과 이상용 이런 분들이 있고 강화학파라고 불렸던 양명학자들이 있는데 양명학자 중에 이권승이란 분이 있고 홍성원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고종 말년에 벼슬 해가지고 숭지벼슬도 하고 사헌부 대사원 지금으로 치면 그 대통령 수석 그 다음에 검찰총장 이런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에요. 나라 망하고 망명했는데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망명해서 만주에서 세상 떠났는데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요즘 와서는 다시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망명해가지고 저기 추가가와 대고산에서 경학자라는 걸 만들죠. 여기 이 김대하 지부장님이나 여기 주회장님들 몇 분은 저하고 얼마 전에 가셨잖아요. 이 추가가 이곳에 모여가지고 노천 군중대회를 열고 이게 민국의 시작이에요. 망명자 수백 명이 모여서 노천 군중대회를 열고 노천 군중대에서 경학사, 농사 지으면서 배우는 경학사, 민단 자치 조직이지만 이게 준정부 조직인 겁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석주 이상용 선생이 쓴 시를 보세요. 나중에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정부의 규모는 자치명, 정부는 자치를 이름으로 삼고, 삼권 분립 방문명, 삼권을 분립해가지고 문명을 모방한다. 이때 이미 추가가 삼원부 경학사에서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제를 꿈을 꿨고 실제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1 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건국절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헌절 논쟁도 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했다라고 하면은 헌법도 1919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해야죠. 이게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조항은 많지 않지만 지금 헌법보다 전혀 밀리지가 않아요. 내용들이.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지향점 뚜렷하죠? 3조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었고 일체평등이다.
지금 한국 사회 일체 평등해요? 그 다음에 6조가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우리가 일제 때 일본 국민이었다고 하는 저 친일 매국노들 메이지 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1910년 8월 29일 날 조선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대한민국 조선으로 바꿨죠. 조선인은 메이지 헌법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그리고 천황의 대권을 위임한 총독이 삼권을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통치함. 조선 총독은 육군, 해군 대장으로 보임함. 군사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는 태형이 금지됐는데 조선에서만 태형을 실시했어요. 합법적으로. 태형 실시 권한이 누가 있냐면 초기에는 헌병대장들이 경찰서장을 겸임했어요. 이 헌병대장이 재판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태형을 실시하는데 그 태형이 소 힘줄로 만든 건데 그거 맞다가 죽은 사람 부지기수예요. 1910년, 1911년에 그게 즉결심판제인데 즉결심판이 뭐냐면 재판 없이 헌병대장이 너 유죄야 하면은 유죄예요. 유죄를 30일 구류 살고 태형을 맞는데 태형 맞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유영훈 유의 말에 따르면은 그런 거 없었어. 왜? 신문에 안 났으니까. 그래서 하도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장에 갔다가 일본인 만났어요. 가격 흥정하다가 시비 걸리면 일본인이 이놈 봐 하면 그냥 끌려가서 태형 맞고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장에 갔다 안 돌아와요. 막 수소문하죠.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묻고 물어보면 매 맞다 죽었어요. 그게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나중에 총독부에서 앞으로 태형 맞다 죽은 사람은 그 집에 통보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런 통치를 했어요. 이 통치가 너무너무 그리운 이 누라이트, 이 친일 이 종족들, 이들 제거하고 이 식민사학 제거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미래 보장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들이 늘상 말하는 게 뭡니까? 임시정부는 그냥 모여서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임시정부가 처음에 외교를 중시해서 상해에 본부를 둔 거는 잘못이에요. 잘못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임시정부를 만들 때 이 임시정부의 소재지에 대해서 상해에 두지 말고 만주나 연해주에 두자 하는 무장투쟁파들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임시정부 이제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을 했잖아요. 근데 이승만 이 양반은 안 와요. 상해에도. 미국에 이제. 하도 안 오니까 임시정부에서 더 이상 안 오면은 탄핵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왔어요. 와서 있다가 상해 6개월 있다가 나 못 있겠어. 미국으로 다시 가죠. 그런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왜 탄핵당하냐면 초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만들어가지고 구미교포들이 내는 성금을 가로채는 거예요. 원래는 임시정부 초기에 안창호가 국장을 있는 이제 교통국에서 연통제로 만들어갖고 도단위, 군단위 전부 다 조직을 했는데 일제 고등계가 독립운동 잡아내는 데는 또 규제잖아요. 그게 다 붕괴가 됐어요. 돈 들어올 곳이 거의 없어요. 만주 교민들이 내는 일정 부분의 성금하고 그 다음에 미주에서 노동하는 우리 교포들이 가서 노동을 쿠바까지 가서 노동해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쿠바까지 가서 격려하잖아요. 그분들이 내는 애국성금인데 애국성금을 이승만이 임시정부 직제에도 없는 구미위원부로 만들어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그걸 달라. 그러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그럼 우리가 사람을 한 명
파견할 테니까 파견해가지고 성금을 관리를 하고 대통령실에 떼어주고 나머지 임시정부로 보내겠다. 이승만이 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탄핵을 당하는 건데요. 그러다가 만주에서는 실제 만주에 지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제일 아래에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잖아요. 이 3부는 실질적으로 행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부가 있었어요. 준정부 조직들이었죠. 그래서 이들 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각 이쪽을 참의부에서 관할하는 지역, 정의부에서 관할하는 지역, 신문부에서 관할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참의부는 정식 명칭이 아까 하장관님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예요. 임시정부의 군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 그래서 이 참의부에서는 1924년 5월 19일에 총독 사이토마고토를 저격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사이토마고토가 일본은 당시 의회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불려나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사이토마고토가 큰 소리 쳤어요. 조선 독립운동 다 진압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사이토가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참의부에서 압록강 대안에 매복하고 있다가 사이토가 탄 차에 총알을 수백 발 갈겨가지고 사이토가 도망갔어요. 엄청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이토마고토가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의회에서 얀마 네 한국 독립운동 걱정할 거 없다더니 너든마 지금 총탄 맞고 도망갔잖아. 이런 질책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배웠죠? 안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뉴라이트 같은 이런 종자들이 다시 설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정의부는 만주 길림성 중심인데요. 그 중에 이 정의부의 정의영 이분을 보면은 해방 이후에 관산위원으로 있었는데 미군정 때 관산위원이 있었어요. 관산위원으로 있으면서 정의영 선생이 친일파 처단법을 제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의영 선생이 제창한 친일파 처단법이 뭐냐면 직접 사형시키거나 직접 징역형을 내리는 숫자는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하자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사형 또는 징역형은 최소화하되 친일파는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자 하니까 그때도 관산위원 때 친일파들이 많이 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뭐 몇 명 하자는 거나 수백만 명 하자는 거나 어쩌고 빈정거리죠. 그러니까 정의영 선생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여기 나오죠. 그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정확히 정의영 선생이 미래를 예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법이 통과됐는데 미군정에서 이 법 실시하면은 미군정의 중추가 다 친일파들이잖아요. 미군정에서 폐기를 시켰죠. 그 신민부는 북만주 이제 그 대종교 중심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천사문을 보면은 여기 대한민국 14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시정부의 여당이 이제 한독당이잖아요. 요 사진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분이 이종찬 장님이죠. 이 사진에 배경이 있어요. 해방이 그 일제가 패망하니까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아무 교통편이 없는데
워싱턴에 있던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국내기 타고 옵니다. 거기에서 또 국적기 타고 미국 국내기 타고 하와이까지 오니까 메가더가 군용기를 하와이에 보내가지고 이승만을 도쿄까지 날라와요. 군사작전이에요, 이승만 귀국한 거는. 그래서 이승만이 10월 12일 날 도쿄에 도착하니까 메가더가 하지 조선 미 군정사령관하고 아놀드 미군 사령관하고 군정사령관을 불러다가 메가더, 하지, 아놀드, 이승만 넷이 회담을 해요. 이 회담의 결과로 우리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뭐 미국이 해방시켜줬네 하잖아요. 미국은 한반도에서 총 한 방 안 쏴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에 있던 백범 김구 선생하고 임시정부 요원들은 미국이 입국 허가증을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비자의 조건이 있어요. 서약서를 써라. 서약서가 뭐냐면 임시정부를 정부라고 안 한다. 그 다음에 귀국해서도 나는 임시정부 누구라고 안 한다. 미군정에 협조한다. 이걸 쓰라 그러니까 안 쓰죠. 그런 와중에 이승만이 귀국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16일 날 귀국했는데 17일 날 아침에 미군 사령관 하지가 중앙청에 있던 기자실에 이승만을 직접 모셔다가 기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풍찬노숙하던 애국자가 귀국하셨습니다 해가면서 미 사령관 하지가 직접 이승만을 띄우는 거예요. 백범 김구의 입국은 막으면서. 근데 그 당시 하지가 설명하는 이승만의 공식 직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식 직함이 뭐냐면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위원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임시정부 구미위원회 위원부 위원을 이렇게 대접하고 임시정부의 주석이야 임시정부 요인들은 서약서 쓰라고 막아놓고 귀국 허가를 안 내주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장개석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니까 장개석이 자기 비행기를 내줘갖고 중경에서 상해까지 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상해에서 또 미군정이 입국 허가증을 안 내줘가지고 계속 체제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11월 23일 이승만보다 약 한 달 보름 정도 뒤늦은 11월 23일에 귀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한국독립당 제5차 임시대표대회잖아요. 45년 8월 28일. 일본 망한 지 한 보름쯤 된 때인데 이때는 이분들이 국내 귀국하면은 미군정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우리가 정권 잡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죠. 이때 뭐냐면 정강정책이 토지를 국유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를 빈농들에게 최우선으로 배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안 썼는데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친일파들을 숙청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방 전국에서 친일파 정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공통으로 독립운동했던 좌우 정당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토지개혁이고 또 하나는 친일파 청산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승만이 귀국하고 하지가 띄우고 하니까 이승만이 독립속성중앙회를 만들잖아요. 이걸 일개 정당으로 생각 안 하고 정당 통합 건국운동으로 생각해서 많이 가입했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친일파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승만이 친일파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발칵 뒤집혔는데 이때 백범 일행은 중국에 발이 묶여 있고 국내에서는 친일파 청산 문제에 가장 이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데가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 이승만이 친일파 옹호하는 거냐라고 비판하니까
이승만이 박헌영 만나자 그래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요. 만나서 이승만이 박헌영에게 독립소송중앙회에 조선공산당도 들어와 줄 수 없느냐 하니까 좋다. 조건이 있다. 친일파는 배제하자. 라고 하니까 이승만이 지금 우리가 친일파 처단할 수 있냐? 라고 하니까 박헌영이 지금 처단하자는 게 아니라 건국사업에 친일파는 배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빙빙 말 돌리죠. 그러다 결국은 이승만이 자기 입에서 나보고 친일파라 그러는데 나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게 제가 날짜 계산해 봤어요. 귀국한 지 며칠 만인지. 귀국한 지 정확히 15일 만에 남들이 나보고 친일파라고 하는데 나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미스터리가 생기는데 이승만은 왜 그렇게 친일파들을 좋아했냐 이거죠. 반민특위 때 노덕술이 악질 친일 고등계 형사 이 노덕술이한테 고문받다 죽은 사람 많아요. 기록 보면은 피토하고 죽어가면서 노놈 노덕술놈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민특위에서 노덕술을 체포하니까 이승만이 막 광분해가지고 지금 건국대열에 이런 해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반민특위 해체하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고문했다고 이 반민특위에서 특경대에서 고문했다라고 하니까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득 선생이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린 고문한 적 일체 없다. 그리고 만약 고문한 사실이 있다고 치면은 해당 당사자를 처벌하면 되지 왜 그거 가지고 반민특위 해체하라 그러냐. 그리고 한마디로 할 거는 서로 백보 양보해가지고 우리가 노덕술이 조금 고문한 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해서 죽이고 한 악행이 쌓인 그런 인간 조금 고문했기로서니 이승만 대통령은 왜 그렇게 뼈가 저리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노덕술을 옹호하는 것이냐. 김상덕 선생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당시 친일 세력을 청산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김명호 교수님이 우린 중국에서 친일파 청산 공부 안 했잖아요. 그분 말씀이 한 70만 명까지는 했다는 거잖아요. 프랑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4년 동안 프랑스는 4년 동안 지배받았는데 몇 명 청산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프랑스에선 중요한 게 지식인들은 가혹하게 했어요. 신문에 나치 찬양 칼럼 하나씩만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프랑스가 외국의 식민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지식인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게 드골의 방침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한 결과 이 뉴라이트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판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 재헌헌법하고 48년도에 재헌헌법하고 현행헌법을 써놨죠. 한번 보세요. 재헌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이렇죠. 이거 그냥 읽어보라 그러면 다들 우리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에요.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정확하게 나와 있죠. 1919년에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현행헌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헌법 전문으로만 나라 운영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 운영하는 게 뭡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서 원장님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님 했잖아요. 그래서 후보 시절까지는
유종찬 원장님의 이 지도를 잘 받았죠. 왕사 국사로 모셨지만 잘 됐죠. 그래서 출마 선언은 어디서 했어요? 매헌 기념관에서 했죠. 윤봉길 기념관. 그 정신으로 국사 운영했으면 지금 지지율 60% 70% 달려요. 그런데 출마 선언은 매헌 기념관에서 하고 정책은 뭘로 펴요? 유한용 추종 정책을 피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출마 선언을 유한용 묘소에서 해야지 왜 매헌 기념관에서 하고 정작 정권 잡으면 친일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그게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됩니까? 일본 끌어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끌어들여서 군사협정까지 맺을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로 가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평화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은 절대 전쟁을 못해요. 그걸 갖다 누가 지금 전쟁 다시 눈앞에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다 이 친일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한간의 소문 무성하잖아요. 지금 네타냐후 본받아가지고 한방 북한하고 일으켜서 유지하려고 한다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속진 않아요. 그러나 나라가 이쯤 돼가지고 그동안 한국 현대사가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거쳐오면서 합의된 게 있어요. 합의된 게 남북 간 통일 노력,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의 계승 발전, 그 다음에 사회 양극화 해소. 우리가 만약에 민주화 운동이 없었으면은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같이 세계에서 칭송받는 이게 못 돼요. 옛날에 여러분 노조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하도 조중동 이런 언론에 세뇌를 당해가지고 노조운동을 아주 불편하게 보잖아요. 한국 노조운동 약해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노조운동들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부의 분배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아직도 한국은 아주 부족하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35,000달러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4인 소득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35,000에 4인이면은 거의 뭐 15만 달러 하는 거죠? 그럼 한 2억 가까이, 4인 가족이면 집에 2억 가까이 들어와야 돼요. 2억 가까이 들어오는 집이 몇 집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사실 저나 우리 한가람은 정치 발언 거의 안 했어요. 요즘 와서 선을 넘으니까 이 헌법 정신을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나라가 망했을 때 매천 황현 선생은 절명시를 쓰고 목숨을 끊고 우당 외영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 이런 분들은 만주로 망명해가지고 나라를 되찾는 그 지난한 길과 해방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 근대화, 정치적 민주화 이런 지난한 길, 이 길 속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걸은 길이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찬탄을 하는데 이걸 다시 일제시대로 돌리자는 이 시대착오적인 인물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횡행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정상이 별게 아니라 이 헌법 정신으로 가면 정상국가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회 특강 마지막 날인데요. 이 3회 특강이 있기까지 우리 유종찬 원장님하고 김대하 지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수 한번, 유종찬 원장님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이렇게 치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강좌가 열리면 여러분 참석하시고 여러분의 주위 분들도 이게 쭉 같이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올바른 역사관 가진 분들이 이 사회에 주류로 있을 때 이 사회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역사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고 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